매년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며 3만 5천여 종씩 쏟아지는 책들. 그중엔 출간되자마자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르는 책이 있는가 하면 서점 한 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만 쌓여가는 책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독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2001년을 빛낸 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행복한 책 읽기에서는 2001년 한 해 동안 출판된 책들 중에서 번역서가 아닌 국내 작가의 작품을 기준으로 각계각층의 선정위원 10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올해를 빛낸 20권의 책을 선정했다. 선정위원으로는 김원호 한국출판인회 회장, 문학평론가 김영수 교수, 문학평론가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는 김정란 교수, 문학평론가 도정일 동의대 영문과 교수, 연기자이자 극단 유의 유인촌 대표,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종진 상임이사, 신경정신과 정혜신 전문의, 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 교수가 도움을 주었다. 10명의 선정위원들이 고심 끝에 추천한 2001년을 빛낸 20권의 책. 과연 어떤 책들이 그 영광을 차지했을지 함께 살펴보자.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책 읽기의 박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출판되는 책이 약 3만 5천여 종.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저희 행복한 책 읽기에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올해를 빛낸 20권의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2001년 올 한 해에 출판된 책 중에서 한국 저자가 한국어로 쓴 책, 그러니까 번역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계각층의 인사 10분께 좋은 책을 좀 선정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려서 추천을 받아서 20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3만 5천여 종 가운데 20권을 선정하기가 참 쉽지가 네. 않았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책들 이외에도 또 좋은 책들도 많고, 또 저희가 선정한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도 있고, 또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품성이나 어떤 학문적 가치가 있는 책들을 선정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떤 책들이 골라졌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대학교의 이주향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유홍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출판문화협회 정종진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유 교수님, 책 많이 읽으시죠? 근데 이 독서로서의 책은 그렇게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전공 서적에 시달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그 독서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수님이 저런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아주 정말이죠. 저희 행복한 책 읽기에서 2001년을 빛낸 20권의 책들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좋은 책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딱 질문을 받게 되면 어렵죠. 어려워요. 말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주환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책. 어떤 글쎄요, 것일까요? 좋은 책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전 자기 자신에게 맞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한약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자신한테 맞지 않으면은 좋은 책이 아니고 네. 그 자기 자신한테 맞는 책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그 말을 걸어오는 그런 책들 있죠. 네. 말을 걸어오는 책이요. 예,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상인데 그 세상과 또 책 읽는 사람이 중요한 게 책이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나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면서 딴지도 걸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메모하게 되는 책이 저는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행복한 책 읽기에서 올해를 빛낸 20권의 책들을 선정할 때는 네 부분으로 그렇죠. 네, 선정을 해봤습니다. 책을 나눠서요. 먼저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소설, 비소설, 과학, 철학, 기타. 그중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책들이 선정되었을까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행복한 책 읽기에서 선정한 2001년을 빛낸 20권의 책. 먼저 인문사회 분야의 책들을 소개합니다. 세계의 문학 100호 발간을 기념해 특별 기획된 추나 옥단추나
내 아버지 어디 갔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각계의 지성 26명이 만나 우리 사회와 인생에 대해 나눈 대화를 생생하게 실어놓은 대담입니다. 김우창, 김춘수 등 쟁쟁한 문학가뿐 아니라 생물학자, 정치학자에서 헌책방 주인까지 26명의 대담자가 짝을 이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책에 대담자로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외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동기들이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정말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것을 또 얻으셨는지 그런 후학들한테 대한 어떤 교훈적인 말씀도 또 빼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많이 읽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두를 장식한 신화의 대가 이윤기 씨와 철학을 공부하는 새내기 딸 다희와의 대화에선 신화 연구에 대한 이윤기 씨의 열정과 그녀간의 아름다운 정을 엿볼 수 있고 상도의 작가 최인호와 24권의 연봉을 받는 필라코리아 윤윤수 사장의 돈에 관한 얘기도 흥미롭다. 가치관이나 아니면 행동적인 면에서 우리 보통 범인들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얼뜻얼뜻 느끼는 내 삶에 대한 통찰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죠. 한 권의 책을 통해 인문학의 참다운 깊이와 통찰력을 갖고 있는 지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어느 대목을 읽어도 얻을 것이 있는 순도 높은 책으로 평가받는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김열규 씨가 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과 태도를 본격 조명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이 없는 삶이란 없는 것. 죽음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가 범람하고 각종 사건, 사고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과는 먼 얘기로만 여긴다. 작가는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화장터가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 현실. 남의 죽음보다는 당장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과연 죽음은 그렇게 혐오스럽기만 한 것일까? 죽은 자들이여 당장 나가라는 말에 작가는 산 자들이여 너희가 나가라고 일침을 가한다. 선생님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기원, 원형 또는 우리의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을 아마 가장 국내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김열규 선생님의 책은 다른 책도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고 쉽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책도 저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러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과 테러, 그리고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들로 그 어느 때보다 죽음과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죽음에 대한 진지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사회에 죽음에 대한 담론을 잔잔히 불러일으키며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의 화인열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8명의 치열했던 삶과 예술혼을 담은 작품이다. 고흐나 피카소 같은 서양 화가의 일생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정작 우리 미술사를 대표하는 화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는 현실. 작가는 10여 년의 자료 수집을 통해 조선시대 화가들의 삶을 복원해냈다. 달마도로 유명한 천재화가 김명국은 왜 그렇게 술을 먹었을까? 자화상의 주인공 윤두선은 왜 그렇게 고독해 보이는지. 제 손으로 눈을 찌른 광기의 천재화가 최고. 그리고 불세출의 작가로 평가받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세계가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저자가 그들을 화가가 아닌 화인이라 부른 것은 삶과 예술혼이 어우러진 인간학으로서의 미술사를 그리려 했기 때문인데, 조선시대 화인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조선 후기 회화사의 큰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유익한 책이다. 아름다운 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광주의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 권. 중세 유럽의 사본 문화로 꼽힌 책의 출발로부터 20세기 초 한미주의 시대의 서막을 연 서적 제작의 명장 윌리엄 모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의 역사와 문화에 얽힌 얘기를 담고 있다. 결국 한 역사, 한 시대 또는 한 민족 국가의 어떤 역사, 전통 이런 것은 사실 책의 전통, 역사거든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는 책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신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추천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유럽 지성사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저자의 해박한 지식으로 책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 권. 중세시대 대형 성서 한 권을 완성하는데 200마리의 양이 희생됐고 진주, 상아 등 각종 보석으로 책을 장식했다는 얘기들이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 책들에 얽힌 일화를 통해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교양서다. 올해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은 단연 이슬람. 이슬람 문명을 올바로 이해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12명의 젊은 학자가 이슬람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이슬람 미니 백과사전이다. 미국의 심장부가 파괴된 충격적인 테러. 그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세력이 지목됐고 이로 인해 세계인의 눈은 이슬람을 향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서점가에 수많은 이슬람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베스트셀러 대열에 진입했다. 그만큼 많은 독자들이 이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는 증거인데 사실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하는 반쪽 세계를 살아오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음에도 또 다른 한쪽 세계에는 귀를 닫고 살았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계가 이제 이슬람 세계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오류와 편견들을 좀 쉽게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아주 대중적인 전문 학자들에 의해서 이 책이 준비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으로 대표되는 서구 제국주의 시각에 묻혀 그동안 이슬람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슬람을 종교로서가 아닌 문화적 체계로 바라보고 있는 이 책은 이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네, 올해를 빛낸 20권의 책. 먼저 인문사회 분야 5권의 책을 살펴봤는데요. 네. 다들 워낙 유명한 책들이라 읽지는 않았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주환 교수님, 올해 인문사회 분야의 경향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책 선정한 것 중에 저는 이제 추나 억단 추나 빼놓고는 다 읽었는데 네. 그 출판가에서는 아무래도 9.11 사태 이후에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자비하게 약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모델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 서구인들, 미국인들이 만든 어떤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슬람 공동체가 왜 저런 식으로 국제 테러하고 관련돼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시각에서 에드워드 사이드라든가 촘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각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아까 이희수 교수님 얘기하듯이 문화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도 또 저는 국제정치학적인 그 관점에서도 또 산다는 게 뭔지를 근원적으로 묻는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우리 주변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가 또 사는 게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이 인문사회 분야 책들을 좀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멀리하게 되지 않죠. 지금 이렇게
지금 5권의 책들을 네. 소개했지만 그 책들의 또 특징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이미 문화 전반적으로 인문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징후처럼 보여요. 예,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베스트셀러면 아무래도 소설이라든지 그렇죠. 그쪽이 많아서 인문 사회는 아직까지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요즘 학생들은 인문 사회 쪽으로 전공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인문학의 위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유 교수님 이런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는 뭐 인문학이 각광을 받고 살아왔나요? 그 현대사회 속에서 언제나 위기였죠.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연륜 있는 마을의 한 그 늠름한 느트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느트나무 베버리고 그 자리에 배초하고 무 심으면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계산하는 식으로 네. 실리를 따져가고 그 마을의 연륜을 지켜주는 그 전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학계의 풍토나 교육 정책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네. 인문학은 위기는 아니고 언제든지 그렇게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한 그 늠름하게 있을 겁니다. 네. 이용준 교수님이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올해를 빛낸 책 20권 중에서 또 그 화잉열전을 쓰셨잖아요. 근데 내용만 보자면 사실 전문서적이에요. 조선시대 화가들의 이야기를 다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참 궁금해요. 어떻게 내신 책마다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죠? 근데 이제 화잉열전 책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책이 전문서냐 교양서냐고 묻는 질문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난 그걸 왜 묻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문서면 어떻고 교양서면 어떻습니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사 책들, 제임스 케일의 중국 회화사, 그게 전문서입니까? 교양서입니까? 전문인이 읽으면 전문적인 거고 교양인도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출판과 학계의 풍토가 마치 전문서는 아주 고매한 학자가 쓰는 거고 교양서는 뭐 그것을 이렇게 문장력 갖고 풀어 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식으로 쓰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게 비결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쓰겠다고 했던 게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인문사회. 아까 이주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많이 팔린 책들도 있는데 또 대다수 책들은 좀 별로 이렇게 대중들한테 많이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출판업계에서도 조금은 인문사회 분야 책을 출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릴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정 이사님? 아까 인문학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없는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출판 한 10위권 내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인문학 쪽의 부분에는 여러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책적인 배려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또 스스로도 아까 이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어렵다는 전제로 잘 접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올해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추나, 옥단추나 이런 식의 어떤 대담의 내용들이 하나의 또 장르가 형성이 되고 또 팔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그러면 이제 인문학 이쪽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낮은 대로 임하소서 뭐 클래식한 것이 대중화되고 글쓰기가 좀 쉽게 마련된다 하면 충분히 시장도 만들어지고 전망도 밝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문 사회 분야의 책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올해를 빛낸 책 20권의 책 중에서 소설 분야의 책들 한번 만나볼까요? 행복한 책 일기에서 선정한 2001년을 빛낸 20권의 책. 소설 분야에서 선정된 4권의 책들을 살펴보자. 섬세한 필체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노래하는 작가 신경숙. 그의 4번째 장편 소설 바이올렛이 소설 분야의 첫 번째 주인공이다. 작가는 꽃집에서 일하는 오상이라는 여주인공을 통해 고독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아내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픈 과거를 지닌 채 살아가던 주인공 오상이는 어느 날 무심코 던진 한 남자의 눈길에 끝없는 방황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에게 그녀는 이미 잊혀진 존재. 바이올렛은 92년 작가가 신문에 연재했던 단편 소설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작품은 배드민턴 치는 여자를 확대한 건데 더 섬세하게 확대하고 발전시킨 건데 그래서 그 문체의 섬세성이나 뭘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의 높은 그 성취도를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작가가 같은 주제를 갖다가 점점 그 속에서 응축시켜서 발전시켜서 하나의 거의 완벽한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런 성취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소한 것들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일상의 숨은 뜻을 헤아리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색깔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가벼운 소설의 홍수 속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선굵은 작품 선님. 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문단에 돌아온 작가 황석영이 1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이다. 손님은 작가의 방북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저는 남과 북의 제약으로부터 굉장히 자유스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손님과 같은 작품을 쓸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걸 가령 이를테면 80년대라든가 제가 방북하기 전이라면 이런 소설을 절대로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손님은 한국 전쟁 당시 황해도 신천에서 벌어진 기독교도들의 양민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미국에서는 한 목사가 고향 방문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서 소설은 시작된다. 미제의 소행으로 알려진 양민 학살 사건. 하지만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밝혀진 학살의 진상은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라는 두 이념의 대립으로 벌어진 동족 간의 보복극이었다. 우리 민족에겐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가 빚어낸 비극이었단 셈이다. 특히 이제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상당한 그 인명 손실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커다란 그 상실인데, 이 상실을 어떻게 위무하고 처리할 것인가? 이 책은 우선 문학의 이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 이 상실, 이 경험을 처리할 수 있을까를 시도해 보인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석영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방북 취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형식을 추구한 실험 정신이 돋보여 많은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2001년 동인문학상에 빛나는 칼의 노래. 조선시대의 명장 이순신. 그가 소설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순신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지금 작가는 왜 다시 글을 말하는가? 우리는 왜 칼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 인간이 그 자기 당대 모든 그 절망이나 그 무의미 같은 것들을 그 뚫고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은 아직도 나한테 유효한 그 옛날 사람이 아니고 조선 선조 때 인물이 아니고 아직도 앞으로도 나한테는 유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의 노래는 단순한 역사소설이 아닌 이순신이란 한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백이다. 카리스마를 지닌 영웅이라면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인 현실에 고뇌했던 인간 이순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영웅 이순신, 장군 이순신이 아니라 성찰, 자기 삶을 성찰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순신의 삶이 이렇게 그려져 나가고 그걸 읽다 보면 과연 내 존재라는 건 뭔가, 내가 삶에서 지금 어떤 포지션에 와 있나, 어떤 위치에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소설이어서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싸운다. 호시탐탐 그를 노리는 조정의 대신들과 싸우고 굴령을 어기는 부하들, 울며 매달리는 백성들과 싸운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운다.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조명한 독창성과 작가의 수려한 문체가 단져주는 문학적 완성도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른 은희경의 마이너리그. 작가는 마이너리그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 이류 인생들의 역생을 경쾌한 터치로 그려내고 있다.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서 많은 그 남자들을 보면서 그 남자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정말 남자들의 그
저런 모습은 조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은 70년대 중반 고등학교 시절 만수산 4인방이라 불리며 사고를 치던 문제아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그들이 우연히 다시 뭉치게 되고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다. 하지만 이류 인생은 이류일 뿐. 이들의 계획은 비참하게 좌절되고 마는데. 저는 이 책을 우선 유쾌하게 즐겁게 익히도록 쓰려고 얘를 썼고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조금의 쓸쓸함이 좀 남았으면 해요. 그게 이제 무거움인데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위안을 얻었으면 해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안 살았지만 이런 것이 다 인생이려니 하는 것이 위안이 때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 그 여성 독자들이 소설을 많이 읽고 남성 독자들은 뭐 인문사회라든지 그 밖의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저 4권의 책 중에서 소설을 이렇게 한 권밖에 못 읽었는데 박경주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책 별로 가리지 않고 읽는데 네. 저기 나온 책들 가운데서는 마이너리그를 제일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셨어요? 재밌다는 것이 지금 좀 전에 그 연희경 작가 얘기를 했지만 저도 막 깔깔거리면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다 읽고 나서는 조금 씁쓸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 4명의 주인공들의 모습이 가끔은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또 내 주변의 모습. 그러니까 좀 동떨어진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그랬군요. 자, 그러면 올해 출판계 중에서 소설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정 이사님, 소설 분야에 어떤 특정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굳이 찾는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스트셀러 군에 들어가는 책들은 많이 팔리고, 네. 또 특히 그 인기 작가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작품들, 뭐, 언희경 씨라든가, 신경수 씨라든가, 우리 또 이 교수님이라든가, 그분들이 쓰신 것들은 대충 다 올라가는 문제는 우리 독서의 어떤 편향성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독서를 좀 자유롭게 하고, 좀 유행에 동떨어진 나만의 어떤 독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개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솔직히 서점에 갈 때 저 책을 사야겠다 하고 가지 않으면 일단 가서 눈에 띄는 게 베스트셀러 목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거니까 재밌겠구나 하고 저 역시 그런데 먼저 손이 가게 되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공공연한 사실인데, 근데 또 적게 팔리는 책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베스트셀러 위주로 팔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1년에 35,000권의 책이 나온다고요? 그럼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그 중에서 고르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고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위주로 고르게 되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데 결국은 독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베스트셀러 위주로 팔리는 것 중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출판사들 사재기 하는 출판사들 있죠.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들의 감성을 조작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되지만 사실 많이 팔리니까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고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이게 진정한 베스트셀러들이 주변에 많아요. 유홍준 교수님이 쓰신 책들도 그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게 유 교수님의 글들을 읽으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글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윤기가 흐른다고 할까요? 참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설도 많이 읽으세요? 소설도 그 시대에 이름 나는 거는 되게 읽죠. 이번에 4권의 책 중에서는 전 황석영의 손님을 아주 참 오래간만에 좀 깊이 있게 깊은 감동을 받은 그 소설이었어요. 특히 이 황해도 진오국 기신가? 진오기구 시죠. 그렇죠. 진오기구 12마당의 그 틀 속에서 이 분단 시대에 갖고 있었던 갈등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상적인 그 갈등을 얘기하면서도 이 삶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진하게 해놓으니까 그 쫀득쫀득한 거죠. 그것이 제 체질에 맞아서 그랬는지 정말 재밌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예. 참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너무 참을 수 없이 가볍다. 뭐 책도 마찬가지다.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벼운 책만 잘 팔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들 하시는데 정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출판 쪽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바란스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중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재미도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비교적 그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재미있게 접근될 수 있도록 쓰는 부분, 또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노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올해를 빛낸 20권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비소설 분야에서는 어떤 책들이 선정되었는지 만나보시죠. 행복한 책 읽기에서 선정한 2001년을 빛낸 20권의 책. 비소설 분야의 문학작품 5권을 소개합니다. 중견 시인 이경림 씨가 매혹적인 시의 언어로 쓴 작은 소설 나만 아는 정원이 있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쁘게 잘 쓰여져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여성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완전 미학적으로 소화하고 난 다음에 나온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2001년에 나온 어느 작품보다도 빼어난 그런 문학적인 성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이 안내하는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독자들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 나뭇잎 한 장에서 시작된 미지의 여행은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환상 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무엇인가, 이게 뭘 말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따지지 말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충분히 즐기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방식의 그 말하기 방식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익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방식보다 훨씬 더 맛깔스럽다는 거 그거를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현실로부터 소우주를 발견해내는 작가의 상상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 시민사회 기행.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박원순 변호사가 3개월 동안 일본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것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놓은 책이다. 지은이가 발견한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은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 단위의 시민운동. 일본 시민사회나 지역사회는 큰 문제보다는 그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로만 시민운동이 살아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시민사회는 총론에 강하고 강론에 약한데 일본은 거꾸로 이제 강론에 약하고 강하고 총론에는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이 책이 지적해 보이는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정팬이 있을 정도로 정감 있는 박원순 변호사의 글솜씨와 일본 사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조망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유럽의 아름다운 수도원 풍경이 살아있는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책에는 한 달간 유럽의 수도원을 순례하며 쓴 작가의 내밀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 문학을 향한 꿈과 시대적 아픔에 방황하던 대학 시절, 종교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18년의 긴 방황을 끝내고 다시 신에게로 돌아간 작가 공지영. 그녀가 들려주는 삶과 영혼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공지영 씨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인성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현주소를 알아보고 하는 정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계획문을 통한 인성 개발, 정서 함양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갖고 있는 책이다. 그런 면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여행에 활용할 수도 있고 자기 성찰에도 도울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 추천을 했습니다. 따뜻함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위안을 줄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섬세한 관찰력을 가진 중견 시인 나희덕의 네 번째 시집 어두워진다는 것.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어의 울림이 살아있는 시집이다. 나희덕의 어두워진다는 것.
올해 나온 시집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44편의 페미니즘 시들만 모아서 엮은 남자들은 모른다. 김승희 시인이 고른 국내외 여성 시인들의 작품들과 저자의 독특한 해설이 함께 실려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한국 여성 시의 내용이 엄청나게 극적으로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극적 변화의 여성 시의 단계들을 한번 모아보면서 한국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시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착한 시다라는 그런 편견에 좀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아온 여성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끊임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이 이상한 족보의 의문을 던진 시인에게 저자는 아낌없는 감탄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 문화, 가부장적 의미를 발견해내고 또한 그런 문화들을 뒤집어 본다는 의미에서는 최영미 시인의 어떤 족보, 그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여성 시인들의 시를 페미니즘 시각으로 읽어주는 기발한 해석 기법이 책값을 아깝지 않게 한다는 평가다. 네, 비소설 분야 살펴봤는데요. 이 눈에 띄는 게 기행문이 2권이나 네. 포함됐다는 것인데 이 기행문, 이 독특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기행문만의. 유 교수님, 이 기행문만의 독특한 맛,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쓴 답사기도 이제 기행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대형 서점에 가면요, 가장 독자들이 많이 모이는 좋은 코너에 꽂혀 있는 것이 어디나 이렇게 베스트셀러 쌓여 있는데 기역자로 꺾어지는 데 보면은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는 트래블이고 하나는 바이오그래피입니다. 여행에 관한 책하고 전기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관심하고 그리고 다른 문화와 삶, 역사에 대한 관심이에요. 거기에서 트래블은 그냥 관광 안내가 아니고 그리스, 일본, 또 터키 이런 곳에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해놓은 것이고 각가지 시각 속에서 쓴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행문하고 인간의 전기라고 하는 거는 현대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박원순 씨 이 글은 기행문이라고 할 수 없는 책이죠. 네. 기행의 형식을 가지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서는 누구든지 실질적이고 편하고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소설 분야 5권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 과학, 그리고 기타 분야 남아있는데 또 마지막에는 어떤 책들이 선정이 됐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01년을 빛낸 20권의 책. 마지막으로 과학, 철학 및 기타 분야에는 어떤 책들이 선정됐는지 살펴보자. 인간과 동물에 대한 따뜻한 얘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는 개미 박사로 알려진 최재천 교수가 동물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담아놓은 책이다. 과학책은 왠지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고개들을 설레설레 흔드시는데 사실은 과학책이 꼭 어려울 이유가 없거든요. 개미와 물고기 등 동물 세계를 통해 되짚어본 인간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작가는 인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동물 사회가 얼마나 더 과학적이고 따뜻한지 일러준다. 교훈과 재미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오늘 한 해를 빛낸 책으로 손꼽히기에 충분하다.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29살의 물리학자가 2001년에 화제의 과학 콘서트를 열었다. 2001년 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 도서에 선정되기도 한 과학 콘서트는 말 그대로 과학과 사회, 경제 등 여러 학문들이 총체적으로 빚어내는 교향곡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 과학자답게 서태지에 열광하다가 그의 헤어스타일에서 프랙탈 구조를 발견하는가 하며 O.J. 심슨 사건을 무죄로 결말나게 했던 어리석은 통계학의 허구 등 생활 속 과학을 명쾌하게 풀어내는데 과학은 어렵고 따분하다는 인식을 뒤집어 놓았다는 점에서 선정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벌이는 감성 커뮤니케이션.
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이메일을 주고받다. 이 책은 서양 철학자 김용석 교수와 동양 철학자 이승환 교수가 동양과 서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나눈 대화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책이다. 두 사람이 나눈 5차례의 대담 시간은 총 30여 시간. 서로의 생각이 엇갈리기도 수차례. 우리나라의 학문적 현실에서 동서양의 철학자가 만나 대담을 나누는 것은 학문적 모험 그 자체였다. 글쎄요, 제가 뭐 책을 읽으면서 여러 군데에서 참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역시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게 한 길로 통하는, 그래서 같은 곳에서 왔고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역시 같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논쟁의 종말, 담론 문화의 부재라 할 만큼 지식인의 수평적 만남과 토론에 익숙치 않은 현실 상황에서 이를 뛰어넘은 뜻깊은 문화적 모험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66세의 신랑과 15세의 신부. 이 이색적인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 후기 정치 문화의 부흥기를 이룬 영조와 그의 아내 정순왕이다. 오늘날의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혼례는 또 어떻게 치러졌을까? 이 책은 242년 전 영조의 왕실 혼례의 모습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소개한다. 우리가 역사서 하면은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대개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역사서를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또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보는 우리의 역사라는 건 단편적으로 또 많은 어느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도 많이 있고, 그런데 독자들이 너무너무 쉽게 우리 조선시대의 생활 풍습과 정치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역사서로 역사교육의 귀한 자료로서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 동서교류사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정수일 교수의 실크로드학. 지난 96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정수일 교수가 5년 동안 옥중에서 대학원생들의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그 씨앗이 됐다. 실크로드학은 10세기부터 17세기까지 실크로드를 둘러싼 동서 문명 교류의 학문적 정립을 시도한 깊이 있는 학술서다. 동서 문명 교류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실크로드학. 2001년 우리 학계를 빛낸 귀한 책이다. 시인 김정환이 아름다운 언어로 음악의 위대함을 표현한 내 영혼의 음악. 150곡의 고전음악 명곡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책을 읽으며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 감수성이 풍부한 언어들로 그 감동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아무리 음악의 언어와 시의 언어가 형태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래도 결국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언어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면서 계속 김정환 시인님이 그리시는, 시어로 그리시는 음악의 세계가 또 저는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서는 그림으로 또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존의 클래식 음악 감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보기 드문 음악 감상서로 평가받는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과학, 철학, 기타 분야의 책들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는 과학, 철학 이러면요 무서워요. 머리가 붓고 아주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아주 들기조차 힘든데 이주연 교수님, 이 철학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죠? 글쎄요, 이제 어려운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축적된 논리의 책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개념을 탁 들으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제돼야 되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역사가 쭉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유흥준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뭐냐면 우리 시대, 우리 언어, 우리 감각으로 그걸 이렇게 재구성을 해낸다 그럴까요?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한가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동양과 서양이 127일간의 이메일을 주고받다 이런 작업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선정된 이 20권의 책들을 보면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66세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저는 이거 순전히 책 제목 때문에 네. 손이 갔는데 물론 내용은 제 기대하고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이 교수님은 책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기준을 준 것이 여태 그대로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네. 제목이고요. 네. 그거는 내 관심사에 대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목차. 그 제목이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엔 저자. 그러니까 원로가 썼는지 신인이 썼든지 그 관계없이 하여튼 어떤 사람이 썼는가. 그 다음에 출판사.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 공신력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엔 서문이나 후기. 거기까지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사야 될까 말까 자연히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저희 이 교수님께서 책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정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저희 행복한 책 읽기에서 올해를 빛낸 20권의 책을 선정해 봤는데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들 부탁드릴게요. 이주연 교수님. 그러니까 행복한 책 읽기잖아요. 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다, 나쁘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책을 대하는 내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모든 책을 읽어도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나 싶어요. 정 선생님도 말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행복한 책 읽기를 하시면 우리 출판사는 행복한 책 만들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은 편의함과 나태함 이런 것들이 결코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한 여러 가지 자기 인격, 정서, 함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기 분야에 대한 좀 해박한 지식,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인격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독서나 책 읽기를 얘기하면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 거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도 독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하게 읽어 책을 그렇게 써줬는가요? 이건 책을 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자를 많이 읽는 책이라든지 이거는 대중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폄하시키는데요. 정수일 교수가 쓴 실크로드 학에 제가 독자입니다. 제가 왜 수준이 낮습니까? 이 독자의 수준을 낮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전문적인 언어가 아니라 대중적인 언어로 쓸 수 있는 그 생산력이 제공이 될 때 우리 독자들은 더 행복하게 책을 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글 쓰는 사람들이 혹은 저자, 학자들이 천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세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구술이 많아도 꾀야 보배라고 그러죠. 그렇죠. 좋은 책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퀴즈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문제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가 선정한 20권의 책의 제목에 들어가 있죠. 네. 자, 아시는 분들은 imbc.com 행복한 책 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행복한 책 읽기에서는 올해를 빛낸 20권의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연말연시, 특히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10대 뉴스가 무엇이었던가 이런 정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책에 대해서는 좀 별 생각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올해 어떤 책들을 읽으셨는지 그리고 그 책이 내가 조금 더 커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행복한 책 읽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상품권을, 오디세이 닷컴에서 오디오북을, 필름 2.0에서 정기 구독권을 드립니다.